기소장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며칠 밥을 먹지 못할 정도로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한 손가 미국으로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다시 구속됐습니다. 모든 범죄에 대해서 다 처벌받을 수 있는 거죠. 엠번방 사태가 터지고 난 이후에 굉장히 이제 나라가 좀 시끄러웠고 사회가 극악한 쪽으로 간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그런 생활을 하던 도중에 이제 손 씨 아버지가 청와대에 청원글 올린 거를 보고 연처라든지 뭐 미국으로 송환되는 거를 막아달라는 그런 내용의 이제 청원 글이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느끼는 법 감정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취재를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우리 사회가 이런 그 성범죄 그다음에 이런 성착취물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 사실 이때까지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될지에 대한 그 사회적인 고민들을 본격적으로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엠번방이라든지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송환 문제를 계기로 해서 우리 사회가 성착취물에 대한 어떤 인식들을 한번 다룰 때가 됐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였던 손 씨 같은 경우에는 구속이 된 게 2018년 3월이었어요. 이 엠번방 사태가 터지기 이전이었죠. 그래서 언론이라든지 이런 주목을 못 받았었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이 성착취물 범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 사회가 이렇게 관심을 갖는 것처럼 그러진 않았을 때니까 또 이제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이제 웰컴 투 비디오 같은 경우는 텔레그램보다 아예 좀 더 깊숙한 곳에 있는 다크웹이라는 걸 이용해서 그 안에서 이 범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일부러 다크웹을 찾아가서 들어가 보겠다고 마음을 먹지 않는 이상은 들어가서 보기 힘든 상황이 있고 더 이제 그만큼 은밀한 곳에서 이런 상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텔레그램 엠번방보다도 좀 더 이제 노출되거나 거기에 알고 있는 사람의 수가 많이 적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다크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불법적인 범행들이 이루어지는 온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안에서는 각종 마약이라든지 성착취물 이외에 청부살인까지 취급이 되는 곳이니까 다크웹이 원래 이제 음성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그 인터넷에 대한 검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한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서 이제 하려는 수요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다크웹을 많이 이용하게 됐고 가상화폐도 역시 이제 초기 단계에서 굉장히 다크웹을 통해서 많이 이제 불법적인 거래들이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가상화폐와 함께 다크웹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많아졌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일반인들 입장에서 들어가기 힘든 곳이고요. 하지만 tor 브라우저를 깔고 구글에서 치면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다는 방법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우리가 방송에서는 어디까지 다크웹을 다뤄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좀 많았어요. 그러나 이제 수사기관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다크웹도 역시 수사기관의 수사망을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다크웹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 안에서 웰컴 투 비디오가 어떻게 범행이 이루어졌는지를 밝혀도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 이제 인터뷰를 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인터뷰를 거부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인터뷰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반성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큰 죄인지 몰랐다. 그냥 호기심에 접속해서 다운로드 받았는데 이게 이렇게 보는 것 자체가 큰 범죄인지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그 부분도 사실 좀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그 내용이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보고는 좀 마음이 좋지 않아서 더 이상 안 봤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만나서 인터뷰한 사람들은 대부분 반성하고 있다고 했고요. 두 번 다시 그런 영상으로 보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손 씨가 운영했던 성착취물 사이트 수입 수출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한국 법원에서는 2심이 1년 6개월 실형을 사는 거로 끝났고요. 남아있는 부분이 자금은닉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버지가 한국 검찰에 수사를 해달라고 고소를 하게 된 거죠. 자금은닉에 관해서 수사가 이루어진 후에 이제 법원에 기소가 되고 법원에서 판결이 내린다면 저 형량이 추가될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검찰이 그 이전에 자가문의 부분에서 기소를 안 했잖아요. 그러면 미국 송환을 하지 않고 한국 검찰이 수사를 해서 그걸 기소를 다시 해서 다시 이제 법원 판결을 구할 것인가, 이런 문제는 굉장히 미지수인 거죠. 그래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금 현재 형기가 끝난 1년 6개월형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범죄인 인도 요청을 이제 미국에서 했던 것이고요. 아동 성착취물이 이제 국제적으로 이렇게 오고 가고 하기 때문에 사이버 상에 일어나는 범죄들은 사실 다 국제 공조 수사가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순서상으로는 미국이 신청을 했고 한국에서 법무부에서 검토해서 미국으로 범죄인 인도를 하겠다라고 했고, 그것이 이제 법원의 판결이 필요해서 법원의 판결을 구하는 이제 그런 단계인 거죠. 미국에서 어떤 범죄가 성립되고 한국에서 범죄가 성립되잖아요. 이제 그랬을 경우에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르면 한국에서 처벌받은 것은 미국에서 다시 처벌받는 것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손 씨가 미국으로 가더라도 같은 성착취물 관련된 뭐 배포라든지 판매라든지 이런 걸로 다시 처벌받을 일은 없고요. 범죄 인도 조약에서 넘어가면 자금 세탁 관련된 것만, 그 부분만 처벌받을 것이다.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최대 20년까지 나올 것이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인도 안 됐어요. 만일에 이제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국내에서 처벌받고 난 이후에 미국에 여행을 가게 되면 범죄인 인도 조약에 의해서 미국으로 간 게 아니기 때문에 미국에서 성착취물과 관련된 범죄를 그대로 미국 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자금 세탁뿐만이 아니라 모든 범죄에 대해서 다 처음부터 미국 법으로 다 적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일단 첫째는 그 피해자들에 대해서 당할만 했다라고 생각하는 편견들이 많잖아요. 피해자들이 처한 상황들을 보니까 이게 당할만 했다라고 보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자기 방어가 없는 증거를 대상으로 그런 범행을 하도록 꼬드긴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피해자에 대한 시선 부분을 좀 사회가 생각하고 있는 편견 부분을 좀 바로잡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법 감정하고 그 실제로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형량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번 N번방 사태를 계기로 해서 이 차이를 좀 좁혀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사실 이것은 방송에서 깊게는 못 다뤘었는데 이 가해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도 사실 좀 생각을 해야 될 문제거든요. 처벌을 올리는 것은 이제 시작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제2, 제3의 가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이번에 이제 N번방 같은 경우에는 조주빈이나 문영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상 공개가 됐었잖아요. 근데 사실 2018년 웰컴 투 비디오의 손 씨가 구속될 그 당시에는 경찰 단계에서 신상 공개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경찰 단계 신상 공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냥 아직도 사실 신상 공개가 안 된 상태로 좀 남아 있는 거거든요. 웰컴 투 비디오를 이용한 이용자들도 그러면 취업제한 할 것인가, 신상 공개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논의가 안 됐던 거거든요. 앞으로 그러면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할 것인가, 처벌 이외에 어떤 추가적인 조치를 할 것인가, 취업 제한이라든지 신상 공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법원도 그렇고 조금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미국에서 적은 기소장을 보면 그 기소장에 그 범행의 그 수법들이 굉장히 그 표현이 낱낱이 돼 있어요. 기소장을 본 사람들은 아마 굉장히 좀 충격을 받을 거예요. 사실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가 폐쇄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동영상들을 조금을 봤는데요, 보기 좀 힘들어요. 근데 이제 그 텍스트로 된 기소장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며칠 밥을 먹지 못할 정도로 잔인하고 심각한 범죄 행위였단 말이에요. 기소장을 보고 난 다음에 이제 판결문을 보면 반인륜적인 행위를 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의 판단이 너무 선처적으로 기울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저희는 기소장도 보고 이제 재판 결과도 봤잖아요. 이 내용과 우리 그 법원에 했던 판결의 어떤 결과를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너무 간극이 크다는 거죠. 이제는 이제 방송이 됐고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분위기가 돼서 법원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변화가 이제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또 피해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이제 인터넷 포대고
그것을 찾아서 계속 본인 막아야 되고 집어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이제 온라인에서 시작해서 오프라인으로 이제 이어지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특정한 사람을 협박을 해서 이제 그 자기 말 듣도록 만든 다음에 오프라인에 성폭행까지 이어지는 게 너무 이제 하나의 과정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디지털 성착취물에 대한 그 수사와 그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사실 오프라인으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까지 막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되게 이게 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그 디지털 성착취물 관련 범죄를 하는 과정에서 점점 더 가해자의 이제 연령이 낮아지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이제 느슨한 형태의 조직화된 경향성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는 뭐 피싱 사이트를 제작하고, 누구는 그 고민 대상을 물색하고, 누구는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실행을 하는 굉장히 느슨한 조직으로 이루어지면서 마치 국제 테러 집단 범죄처럼 그렇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이제 성착취물에 대한 수사와 단속이 조기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